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0년 10회차입니다. 2020년 12월 6일 날 진행이 됐던 기출문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CS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첫인상 형성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가 뭘까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첫인상 효과는 아주 실무론에서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문제 유형이죠. 자, 보기를 볼까요? 사람들은 한 번 판단을 내리면, 한 번 판단을 내리면 흔히 초두 효과겠죠.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판단을 지속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 상황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을 지속적으로 그냥 밀고 가려 합니다. 자, 이런 현상 저희가 뭐라 부릅니까? 일관성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일관성의 오류. 이해가시겠죠? 자, 요것과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측면,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판단을 지속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명품백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나도 이 사람들의 어떤 이걸 구매할 수 있는 사회 계층과 나도 비슷한 계층으로 올라선 거야, 이렇게 믿게 되는 현상, 이걸 우리가 파노플리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좀 부분 관점으로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를 판단할 때 가능하면 노력을 덜 들이겠습니다. 인지적 구두쇠 효과. 한번 처음 들어온 정보가 뒤에 들어온 정보를 차단해버리는 효과를 말하는 거 초두 효과. 그죠? 처음 판단에 따라 이후에 입력되는 정보들도 처음에 판단됐던 그 정보에 의해서 맥을 잇게 되는, 계속 연관지어서 가는 거 맥락 효과, 이렇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인사의 종류와 관련해 다음 중 정중예를 해야 될 경우로 가장 올바른 거. 자, 정중예라는 관점은 아시겠지만 손님과의 첫 만남, 흔히 이제 저희가 이제 맞이라고 부르는데, 감사, 사과, 맞이, 배웅, 면접 볼 때 또는 상견례 할 때, 흔히 저희가 이제 격식을 갖춰야 될 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인사 방법에 대한 문제는 이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번, 아버지의 고향 친구이신 어른을 만났을 때 무슨 인사? 보통 예하셔야 됩니다. 어른을 만났을 때. 2번, 사무실에 출근하여 상사에게 인사를 할 경우 보통 예입니다. 3번,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입사 동료를 만났을 때 목예죠. 4번, 부서 직원을 대표해 사내 대회의실에서 임원에게 표창장을 수여받는 경우 격식이 필요한 자리가 될 겁니다. 이게 정중예가 될 겁니다. 5번,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구내식당에서, 자, 구내식당 목예입니다. 목예. 좁은 곳, 불편한 곳, 이런 곳들은 전부 다 목예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유형 끊임없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손쉽게 문제풀이가 가능해집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전통 인사 예절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절의 종류 뭘까요? 라고 언급합니다. 자, 일단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먼저 구별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큰 절이냐 보통 절이냐, 그 다음에 작은 절이냐, 이렇게 구별하셔야 될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 보기를 볼까요? 오른손이 위로 가게 포개 접고. 자, 일단 힌트를 하나 던져줍니다. 오른손이 위로 가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 자세에서 저희가 배려의 기본 동작인 공수 이 자세에서 남좌 여우가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남좌 여우라는 건 여성이 오른손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이겠죠. 그러면 4번 5번은 아닐 거예요. 일단 공수한 손을 들어 어깨 높이만큼 올린 다음 시선은 손등을 바라봅니다.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가지런히 꿇은 다음 엉덩이를 깊게 내려 앉습니다. 윗몸을 45도쯤 앞으로, 45도쯤이라고 얘기합니다. 45도까지 간다는 건 큰절, 평절, 작은절, 보통절이죠. 평절은 큰절, 보통절, 작은절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 큰절에 해당합니다. 자, 두 가지를 조합해보면 결국 답은 여성의 큰절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설명, 보기가 이렇게 길게 나오더라도 딱 특징적인 구분 기준을 만들 수 있는, 남성의 절입니까? 여성의 절입니까? 거기에 대한 힌트를 먼저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큰절입니까? 평절, 보통절입니까? 작은절입니까? 이렇게 구별하시는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문제풀이 방법론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대화에 해당하는 화법의 명칭은 뭘까요?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조대리,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박 과장, 그래 조대리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듣게나. 최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자네가 충고를 하니 조금 불편하더군. 내가 일하고 있을 때는 말없이 지나쳐주면 좋겠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일하고 있을 때는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전달하는 내용의 주체가 누구요? 내가, 나죠, 나. 이해가세요? 내 입장, 내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전달되는 메시지가 나를 주인공으로, 나를 주어로 놓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저희가 화법 뭐라 부릅니까? 네, 아이메시지라고 알고 계시는 나 전달 화법이 될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나 전달 화법. 자,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실 수가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조금만 문제 보기를 갖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싱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고객 불평 고객 유형으로 불평 고객 유형, 뭐 고객 불평 고객 유형이 아니라 불평 고객 유형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자, 싱이라는 학자는 네 가지의 부류를 제시했죠. 소극적으로 불평하는 사람, 저희가 수동적 불평자, 불평을 표현하는 사람, 표현 불평자, 화내면서 불평하는 사람, 화내는 불평자, 이거 다른 말로 이제 저희 시험에 나왔던 경노자, 행동으로 불평하는 사람, 행동 불평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자, 그럼 아래 보기를 보시게 되면 권유적 협상자라는 표현은 있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저런 뭐 내용이 있다 손 치더라도 싱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불평고객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파생이 될 때 가장 보통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은 이 네 가지의 어떤 이 불평 고객 유형의 이름을 찾는 문제 유형인데, 그걸 풀 때 꼭 키워드가 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장 또는 기업에 직접 불만을 얘기하는가 하지 않는가, 또 하나 제3자에게 구전합니까 안 합니까. 자, 이걸로 구별하시면 아주 손쉽게 문제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클레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컴플레인, 클레임. 그래서 뭐 어떤 불만에 대한 단순 불평 정도 또는 뭐 통보 정도, 주의 정도입니다라고 하는 걸 컴플레인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것 말고 당연한 것으로서 권리 또는 유산 등을 청구하다,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클레임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 올바르지 않는 거. 결국 답은 컴플레인 얘기를 찾으라는 문제 유형입니다. 1번 당연한 것으로서 권리, 유산 등을 요구 혹은 청구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이거 클레임이죠. 2번 행동 또는 내부의 자체 조치를 통해 즉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상대방이 잘못된 행위에 대한 불만 사항을 통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컴플레인이죠. 그죠? 이 2번에 나와 있는 설명이 컴플레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를 말합니다. 이게 클레임. 실제로 고객이 경험하게 되는 사소한 상처, 즉 컴플레인에서 비롯되어 시작되기도 한다. 맞습니다. 클레임입니다. 클레임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물질적, 정신적 보상 또는 법적 보상을 통해 해결이 된다. 맞습니다. 설명. 자, 이렇기 때문에 클레임이 나오던 컴플레인이 나오던 간에 항상 정답, 저희가 찾아야 되는 오답은 어떻게 돼요? 항상 반대쪽에 있는 설명이 될 겁니다. 아니면 워딩을 바꾸겠죠. 이해가시죠?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하는 와중에 옆에 있는 아이패드에서 시리가 반응을 했습니다. 네, 무슨 말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고객의 기대 수준을 중요시하는 개념으로 기대 수준,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자, 여기부터 키워드예요. 고객의 기대 수준보다 낮았을 경우, 고객의 기대 수준보다 낮았을 경우 발생되는 고객 불만 유형 뭘까요? 기대 수준보다 낮았을 경우 흔히 저희가
균형불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균형불만. 자, 그럼 나와 있는 보기들 중에 서비스를 사용한 후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효용불만, 사회적인 수용, 뭐 자아실현 측면 이런 게 나오면 심리적 불만. 그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TPO, time, place, occasion 이 세 가지 시간, 장소, 목적이라고 나오는 게 되면 상황적 불만 이렇게 구별하실 수가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나머지 걸 왜 불러드렸느냐? 문제가 파생이 됐을 때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 유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제에서 키워드는 고객의 기대 수준보다 낮았을 경우 발생되는 기대 수준보다 낮았을 경우 발생되는 거 균형 불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코칭. 자, 코칭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아시겠지만 코칭 그러면 떠오르셔야 될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대1, 1대1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과 직원을 얘기할 때처럼 상호작용,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방법론이 커뮤니케이션,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현장 업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OJT, 현장 실무 교육이라는 것들과 다 연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1번 볼까요? 코치와 학습자의 동시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상호작용하니까요. 2번 업무 수행 성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OJT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3번 교육의 성패가 코치의 능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네, 당연하죠. 왜냐면 코치가 바보면 피코치 바보 만드는 건 일순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장점일까요? 아니죠. 선생님 이건 단점입니다. 단점. 이해가시죠? 이 문제는 그나마 천만다행인 건 단점을 갖다 끼워 넣되 선생님 워딩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두 번 꼬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꼬아버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장단점만 구별할 수만 있다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1대1로 지도하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높아요. 아까 제가 키워드 중에 1대2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하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유는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방법론이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이죠. 이해가시겠죠? 다 장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바람직한 전화응대의 자세와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바람직한 전화응대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1번 언어는 정확하고가 아니라 정확하고예요. 자꾸 오타가 있네요. 아무리 확인을 해도. 언어는 정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2번 상대를 마주보고 대하는 것처럼 정중하며 친절한 태도로 응대합니다. 맞아요. 3번 전화기 옆에는 필기도구를 준비하여 항상 메모할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맞습니다. 4번 통화 도중 상대방을 기다리게 할 경우 주의 소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대기 버튼을 사용하는 것은 신뢰가 되므로 주의토록 합니다.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수화기, 말하는 수화기를 손으로 가린다든가 대기 버튼을 눌러서 활용해야 됩니다. 이 관점이 맞는 설명이겠죠. 아주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도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5번 통화가 끝났을 경우 상대방이 먼저 끄는 것을 확인한 다음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현재를 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이게 맞는 설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전화 응대 자세에는 포함되어 있는 보기이기도 합니다. 5번 보기 내용.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저희 바람직한 경어 사용을 위한 방법 중 간접 높임의 올바른 사례와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간접 높임의 올바른 사례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아시겠지만 사물 존칭을 찾아내라는 소리입니다. 사물 존칭은 절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물 존칭을 찾으세요라는 문제 유형이고, 아시겠지만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관점은 내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상대방에게 포함되어 있는 어떤 것을 높임으로써 상대방을 높여주는 표현을 간접 높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볼까요? 1번 지금 거기가 어디십니까? 네, 간접 높임입니다. 2번 부장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간접 높임이죠. 3번 장모님께서는 머리가 하얗게 새셨습니다.
간접 높임이 맞아요. 4번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이건 지금 고객의 말씀을 높인 게 아니라 사이즈를 높이고 있죠. 그죠? 사이즈를 높인다는 표현은 맞지가 않잖아요. 4번은 사물 존칭입니다. 5번 외삼촌께서는 회사가 가까우셔서 걸어 다니십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외삼촌께서는 회사가 가까우셔서 이걸 이해할 때 외삼촌이 다니는 회사입니다. 라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보면 이 의미 중에 뭐도 있어요? 네, 회사가 외삼촌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맞는 표현이죠. 간접 높임이 맞습니다. 이해가시죠? 5번 보기 꼭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외삼촌께서는 회사가 가까우셔서 걸어 다니십니다. 간접 높임이 맞는 표현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수월하게 저희가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을 쭉 보셨고요. 이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이해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 나는 추가적인 자료 또는 어떤 분석 자료를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거 홍보 좀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그림 위아래 위에 있는 게 저희 네이버 카페 운영하고 있는 저희 센터의 카페 메인 화면입니다. 카페에 가입하시게 되면 실제로 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문제풀이 분석 솔루션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카페는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출판되는 저작권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량 자료가 다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세 가지가 작년 연말에 준비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초에 막바로 온라인 상에서 구매할 수 있게끔 이북 형태로 출판한 세 가지의 문제집 유형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구입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 두 개도 다 공유할 수 있는, 확인하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저자이긴 합니다만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또는 저랑 같이 교육하신 수많은 합격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가장 압도적인 문제풀이 합격 솔루션입니다. 단 한 번 시험 접수에 한 번의 시험 합격을 원하신다면 분명히 활용해 보실 만한 훌륭한 문제풀이 솔루션입니다. 감히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시면 제 네이버 카페 글은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CS 실무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